안녕하세요. 알면아니언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의 D를 이어서 ADHD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자폐뿐만이 아니라 ADHD를 가진 아이들도 저희 한의원에 많이 내원을 하는 편인데,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단지 ADHD 증상만을 보고 치료하지 않고 전체적인 몸 상태를 고려해서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치료로 잘 호전되지 않았던 경우도 저희 치료로 개선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치료하는지, 몸을 보는 ADHD 치료가 어떤 의미인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ADHD 때문에 내원하는 아이들 중에 가장 흔한, 저희 한의원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로 보이는 장 기능 문제가 원인이 되는 그런 아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스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장 기능과 ADHD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보면 소화기 기능, 장 기능이 ADHD 그리고 ADHD가 아닌 뇌 기능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ADHD 아동의 65% 이상이 반복적인 위장관 증상을 보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ADHD가 없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소화기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HD의 65% 이상, 즉 반 이상이 소화기 기능의 문제가 원인일 수 있다는 의미죠. 이렇게 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장내 세균총, 장내 미생물군이 문제가 생겨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장내 미생물군은 뇌와 상호작용하고 신경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ADHD는 특히나 뇌의 전두엽의 발달이 늦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생아 때부터 장 문제가 있었던 그런 아이들은 뇌신경의 성장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과적으로 ADHD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장벽 투과성이 증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누수 증후군, 장에서 우리 몸 바깥으로 보내야 되는 노폐물들이 몸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나 면역 기능의 문제, 그리고 신경 발달의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과 뇌의 관계는 이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장을 컨트롤해서 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치료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히 그림을 살펴보면 뇌와 장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적으로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요. 장과 뇌는 자율신경, 특히 부교감 신경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주신경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뇌의 문제는 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장 기능의 변화는 뇌에 직접적으로 정보가 전달이 돼서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을 제2의 뇌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신경뿐만이 아니라 호르몬 계통이나 신경 전달 물질 같은 화학 물질을 통해서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ADHD도 당연히 이런 장 기능이 뇌에 영향을 주는데요. 장의 미생물 불균형이 신경 경로를 통해서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대사 물질을 통해서, 즉 세로토닌이나 다른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잘 아시듯이 장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면역 문제가 생기면서 어떤 염증 경로를 통해서 뇌신경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장 문제는 ADHD뿐만이 아니라 여러 신경의 발달 문제들, 기분 장애나 틱 장애, 이런 쪽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케이스로 돌아와서, 이 아이는 16년생 남자아이이고요. ADHD로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은 아이입니다. 멀리 대구에서 저희 한의원을 찾아서 내원을 해주셨는데, 한약 치료도 다른 곳에서 이미 해봤고 각성제 양약을 복용시켰는데도 부작용 때문에 더 복용하지 못해서 방법을 찾다가 저희 한의원을 알게 되셨고 내원하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먼저 이 내용은 이 아이의 ADHD 정도를 체크하는 설문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력 결핍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들인데요. 이 항목이 최고점, 즉 아주 자주 나타난다는 3점이고 이런 일이 거의 없다 0점입니다. 0점이면 자주 이런 증상을 보인다 이런 내용인데요.
수업이나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노는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였고요. 집중력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고 마치 자폐를 가진 아이들처럼 불러도 보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집중을 잘 못하다 보니까 학교 수업, 공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하기 싫어하는 거죠. ADHD 성향의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특히 비 올 때 우산 가지고 학교 가면 집에 올 때는 꼭 이렇게 놓고 온다거나 계속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많이 보였습니다. 잠깐 무언가에 집중하다가도 쉽게 조그만 소리가 나거나 조그만 자극이 오면 바로 그쪽으로 시선이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그런 일상적인 활동을 까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이제 학교 준비하라고 방으로 보내놓으면 학교 준비하다가 혼자 장난감에 꽂혀서 놀고 있고, 이런 행동을 많이 보였던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주의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잉행동 충동성까지 보이는 혼합형 아이였는데요. 평소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뭔가 계속 꼼지락거리거나 움직이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ADHD는 발달이 늦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달이 가장 적었던, 발달이 가장 미숙했던 어릴 때부터 증상이 당연히 나타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부터 이런 증상을 보였다. 이것은 ADHD가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아주 어릴 때부터 착석이 안 됐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당연히 착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경우는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였습니다. 초등학교는 이전에 비해서 자기가 지켜야 할 것들도 훨씬 많고, 사람도 많고 자극도 많기 때문에 더 집중하기 힘들어지니까 문제가 계속됐던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될 게 생기면 그냥 돌아다니고 바로 가버리고 그렇기도 하고, 수업 중간에 밖에 나가버리기도 했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놀다가 수업 종이 쳤는데도 그것을 인지 못하고 운동장에 계속 있어서 선생님이 데리러 가기도 하고 싶은 걸 못 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 물건을 뺏어가 버린다거나 그런 행동을 많이 보여서 트러블이 많이 생겼죠. 근데 다행인 것은 화를 주체를 못 한다거나 감정적인 것들이 너무 이제 도드라지진 않아서 친구들하고 막 싸우고 그러진 않았는데, 친구 관계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없었던 상태로 영원했고, 집에서도 자기가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거에 꽂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죠. ADHD 성향의 아이들은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체계적으로 뭔가 표현하는 능력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어도 논리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몰라 묻지 마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죠. 엄마 아빠가 뭘 하고 있는지, 엄마 아빠의 감정이 어떤지 이런 거를 제대로 캐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잘 캐치를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좋아하거나 꽂히는 것만 계속 거기에 관심을 보이고 그것만 계속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도 보였고요. 모든 ADHD 아이들은 아니지만 많은 ADHD 아이들이 이 아이처럼 감각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 아이도 소리에 민감해서 귀를 계속 막기도 하고, 조금만 시끄러운 장소에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 하기도 하고, 더 어릴 때는 오태그에도 민감하고 손에 무언가가 닿는 게 많이 민감했던 그런 아이였고, 냄새에도 많이 민감해서 조금만 냄새가 나는 음식도 거부해버리는 그런 편식을 많이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약도 복용해봤고 각성제도 복용했는데 둘 다 부작용이 생기고, 특히 이제 이런 메디키넷 같은 각성제를 복용했을 때는 감각이 예민한 것들이 더 심해져 버렸기 때문에 더 복용하지 못하고 종료한 상태로 한의원으로 내원했습니다. 이 아이의 몸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식욕은 괜찮습니다. 잘 먹는 편인데 냄새가 나거나 이런 음식들을 좀 거부하는 편식이 살짝 있었고, 토하는 괜찮았습니다. 잘 체하거나 더부룩하거나 토하거나 그런 반응은 없었고, 근데 명확히 대변 문제가 존재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변비 성향이 있었고 2, 3일에 한 번 대변을 보기도 하고, 대변도 오랜만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색도 진하고 양상도 좋지 않은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가스가 많이 차고 방귀도 많이 끼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가스가 차니까 종종 배 아프다고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간혹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병원에 가보면 장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차 있다 이런 엑스레이 소견을 받기도 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ADHD 아이들이 소변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아이도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늦게까지 야뇨증을 계속 보였었고 팬티에도 낮 시간에도 소변이 좀 묻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많이 잔 이후에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 했죠. 그러니까 각성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ADHD 아이들이 흥분하고 각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졸려 있는 상태인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졸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좀 힘들어했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서 겨울에도 창문을 열고 자려고 하거나 아니면 선풍기를 틀기도 하고 겨울에도 그렇게 열이 많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ADHD 증상 이외에도 알레르기 증상도 있었습니다. 비염도 좀 심한 편이었고 특히 봄 환절기 때 너무 심해졌던 그런 아이였고 비염뿐만이 아니라 피부로도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와서 가끔 두드러기 반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ADHD를 가진 아이들이 틱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아이도 진단을 굳이 따지자면 뚜렛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릴 때부터 운동틱과 음성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아이였죠. 그래서 더 어릴 때는 사회성도 많이 떨어지고 과잉 행동 패턴도 보였기 때문에 혹시 자폐인 건 아닌가 해서 여러 검사를 받아봤는데 병원에서 갈 때마다 얘는 자폐는 아니고 ADHD다라는 판정을 받았던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진료 후에 이제 한약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백하게 소화기 기능, 장 기능의 문제가 보였던 아이이고 그것 때문에 뇌신경 성장 발달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아이죠. 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알레르기 반응, 면역 기능의 문제가 쉽게 동반되곤 하는데 이 아이도 알레르기성 비염과 두드러기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장 운동을 개선해주고 뇌를 발달시켜주는 그런 한약을 복용 시작했습니다. 장 운동을 개선하는 약재들은 지실, 후박 같은 약재가 중심이고 뇌 발달은 이런 약재들이 중심인데 이 약재를 제가 써놓은 이유는 이 약재들은 모두 다 음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이거든요. 그만큼 강하지 않고 독성이 없고 약한 약들입니다. 장기간 복용한다고 하더라도 간 문제가 생기거나 몸에 부담이 되지는 않는 그런 약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처음부터 쭉 저 한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종료한 케이스인데 2달 치료 이후에 아이가 뭔가 엄마가 불렀을 때 반응이 좀 더 빨라지는 그런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ADHD 아이들이 호명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자폐적인 성향과는 달리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주의력이라는 것은 그 집중력을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즉 뭐에 꽂혀 있을 때 다른 쪽으로 집중을 옮기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 누가 부르면 애초에 잘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호명 반응이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반대로 호명 반응이 좋아지고 반응이 더 빨라졌다라는 것은 귀가 열려있다. 즉 집중하고 있는 대상에서 다른 쪽으로 집중을 옮겨가는 능력이 좋아졌다. 주의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HD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텐데 학교에서 전화가 안 오면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자주 사고를 쳐서 전화가 오는데 계속 전화가 안 오고 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떤 목표의식,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점점 태권도라도 일단 열심히 해서 이걸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재밌는 것이 이 아이가 엄마한테 내가 이전에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었었나?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었더라.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아지는 과정에서 본인의 모습이 이전에 내가 이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반응을 자주 보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문제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도 몰랐다면 이제는 조금씩 좋아지고 보니까 이전에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놀다가 수업을 늦게 들어가는 경우는 있는데 이전에는 선생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부르거나 이렇게 툭툭 칠 때까지 눈치를 못 챘다면 이제는 선생님이 오는 것을 빨리 캐치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캐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달쯤 됐을 때 점점 이제 집중력은 계속 좋아지고 있었고 수영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물을 튀었는데 바로 죄송하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다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들이 앞서 말씀드린 무언가에 꽂혀 있으면 다른 거를 고려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재밌는 수영을 하고 있으니까 남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남들이 피해를 받았는지를 캐치하지도 못합니다.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집중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의 반응에
스스로 반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밖에 나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밖에 나가지 않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낸다 라고 합니다. ADHD를 가진 이 아이들이 사회성이 없어서 사람들을 싫어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아이들보다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대로 노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본인은 놀고 싶어 하는데 친구들이 안 놀아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아이도 증상이 좋아지니까 이제 친구 관계가 좋아져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기 시작했다라고 했었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더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엄마가 뭐 물어보면 사실만 이야기해요. 오늘 점심에 뭐 먹었냐 물어보면 뭘 먹었다, 이런 사실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했다면, 요즘에는 어떤 감정적인 것도, 내가 뭘 해서 재밌었다, 어땠다, 이런 이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이전에는 아빠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는 아빠도 많이 찾고 아빠랑 사이도 좋아졌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쯤부터는 틱 증상이 거의 사라진 상태가 잘 유지가 됐었고, 장 기능도 당연히 개선되고 알레르기 증상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쯤 됐을 때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연락이 와서 엄마가 연락이 오니까 긴장을 했는데 선생님이 요즘 혹시 약을 다시 먹이고 계시냐, 애가 학교에서 너무 잘한다, 너무 얌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연락을 하신 거였습니다. 아이 스스로도 자기가 1학년 때는 친구가 없었는데 지금은 친한 친구가 계속 많다, 친구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알레르기 증상도 괜찮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약으로 쭉 8개월 복용을 하고 치료를 종료를 했고,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보일 때나 장 기능이 조금 안 좋아진다, 그럴 때 길게 말고 보름 한 달씩 가끔씩 이제 복용을 하는데, 지금도 ADHD라고 볼 만한 증상은 딱히 없고 친구 관계도 좋은 그런 아이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장 기능이 문제가 돼서 ADHD가 오는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뇌신경의 성장 발달이 지연되는 원인 자체가 장 문제인 아이들이 많고, 이런 아이들은 장을 조절해줬을 때 뇌신경도 성장 발달하면서 주의력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ADHD 아이들을 치료할 때 분명히 각성제를 복용시켜서 많이 좋아지고 별 부작용도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그 약을 계속 복용해서 잘 관리해주면 좋겠죠. 그 약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복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약을 복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단지 각성을 시켜줄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아이의 뇌 발달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아이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해야 될 뇌가 왜 늦게 발달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덜 크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개선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처럼 소화기 기능, 장 기능 문제가 원인이 되는 아이도 있고, 비염 같은 호흡기 기능의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면역의 문제, 그리고 수면 문제, 이런 원인들 때문에 뇌 발달이 늦어지고 주의력의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해줘서 정상적으로 뇌가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ADHD만 보이는 아이도 있지만 ADHD와 함께 다른 신경 증상들이 동반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틱은 아주 흔하게 동반이 되고, ADHD가 있으면서 불안함이 심한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감정 조절이 힘들어서 품행장애라고 할 수 있는 화를 너무 내는 그런 아이들도 있죠.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먼저 ADHD가 개선되어야 동반되는 이런 증상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ADHD라는 것은 뇌의 성장 발달이 늦어지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틱이나 불안, 품행장애 이런 것들도 뇌의 기능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아서,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따라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뇌를 정상적으로 키워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가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우리 아이 몸의 건강상의 어떤 약점 때문에 뇌신경의 성장 발달이 늦어지고 있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약 치료를 종료한 이후에도 이 아이처럼 좋아진 상태가 잘 유지가 될 수 있고, ADHD가 좋아지면서 당연히 몸도 건강해질 수 있고, 틱이나 불안장애나 품행장애 같은 여러 다른 동반되는 신경 증상도 같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한의원에서 자주 보는 질환 중에 또 하나인 ADHD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리플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치료 케이스를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볼 테니까 관심 있는 질환들이 있다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